바이러스의 습격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7,000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여파를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곳은 선별진료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인파가 밀려들었고 의료진의 고충도 커졌습니다. 상당 보건소는 아침 9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평상시 한 1,500명 선인데요. 최근에는 한 2,000명 이상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오십니다. 하루 평균 검사량이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외출 다시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와서 검사 받으세요. 코로나19로 PCR 검사가 일상이 된 현실. 검사량이 폭증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의료진들도 피로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상당구에 위치한 한 방역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얼굴 마스크도 하고 계시고 방호복도 입고 계신데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게 되시나요? 2명씩 그 검체 채취를 하다 보니까 그럼 한 사람당 거의 300~400명 정도씩 일하고 이 방호복 입고 거의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럼 4시간 동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계속 검체 채취만 하고 있어요. 방역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바로 집 가서 자야 돼요, 씻고. 그러면 뭐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가족도 거의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맨날 아빠가 그냥 잠만 자러 집 온다고 하거든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습격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째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포함한 방역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이자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 서관에 위치한 육병동을 코로나19 음압병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니터를 통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은 상태고요. 지금 거점 전담 병상은 최근에 95%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 날은 빈 병상이 하나도 없는 날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확진자하고 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고강도의 그런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현장. 전신 방호복, 마스크, 장갑에 덧신까지 중무장을 해야 하는데요. 음압병상을 관리하는 간호사는 이런 두터운 보호복을 일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고된 일상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되게 더 세게 압박이 되는 것 같은데 아프진 않으세요? 장기간 하면 조금 아프긴 한데요. 그것도 무뎌져가지고. 음압병실 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음압병실에서는 2년 조금 넘었어요. 코로나 초기 때부터? 코로나 초기 때부터, 네. 최근 위중증 환자 증가로 충북대 음압병원 의료진은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책임감으로 오늘도 의료인들은 방역의 최전선으로 향합니다. 바깥과 격리된 음압병동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2시간 정도 입실을 해 있기는 하는데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뭐 응급 상황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시술이 길어진다거나 하면은 길게는 뭐 4-5시간까지 입실해 있는 간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장갑 안에 낀 손이 퉁퉁 부어 있다든지 뭐 마스크에 얼굴이 짓눌려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병동에선 일상화된 일이고요. 한 번 입실해서 들어왔을 때마다 옷이 땀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때그때 또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해야 되는 고충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응급 시술을 할 때에는 한 간호사가 6시간 정도 들어가 있으면서 식사 시간도 거르고 화장실도 못 가고 당연히 물도 못 먹고 하는 상황에서 D레벨이라는 복장을 입고서 숨 막히게 하는 간호 행위는 체력적으로 소모가 큽니다. 사실 알고서 일하더라도 몸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저희가 아는 만큼 일하는 데 좀 힘이 붙여요. 3교대로 음압병동을 지키는 의료진. 오늘은 입원은 없었고요. 이따가 지금 에 있는 환자 입원일 때 앞에 준중증 영상으로다가 빼주시면 될 거 있고. 업무를 끝낸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음 의료진에게 인계합니다. 어쨌든 새벽에 마지막으로 노에피 30시까지 줄인 상태였고 피는 30 들어가고 있는 거 있고요.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이지만 의료 시스템은 턱없이 열악합니다.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이 가장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조금 그거보다는 경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위중증 환자들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 그 환자들을 조금 이제 경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증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상태가 나빠져서 중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원활하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 그리고 의료진 간 이렇게 조금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북 지역은 그게 좀 부족해요. 이런 현실이지만 의료진은 2년째 묵묵히 고단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북부권의 유일한 공공의료원의 현실은 어떨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응급 이송 차량에 실려옵니다. 확진자는 물론 보호자도 격리를 서두르는데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응급 환자 이송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에만 3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중등증 환자 입원이 늘면서 충주의료원 병실은 만실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많다 보니 하루에 병원에서 수거되는 의료 폐기물량도 엄청납니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방호복, 마스크 같은 의료 관련 물품부터 격리 환자들의 생활용품까지 모두 격리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분리 수집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런 통으로 한 200에서 250개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이렇게 하면 수집 운반업체에서 가져가서 소각을 합니다. 최종 처리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청소와 의료 폐기물 처리까지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했었을 때 가는 거는 일상으로서 회복이라다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파가 또 사실은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또 현실로 와가지고 이제 환자 수가 이제 많이 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저희 이제
의료진들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됐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의료진은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한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환자실을 확보만 하고 간호 인력을 증원하여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일반 환자를 간호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중환자실로 파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충북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법적 그 인원을 갖다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은 한 50명이 더 돼야지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충주가 좀 간호 인력이 좀 열악한 상태라 가지고서 한 30명, 35, 6명이 밖에는 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난 2년 동안 의료진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 이후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를 들어 백신 무용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예 백신 효과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3차 접종이 그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동참해서 하루에 100만 명씩의 접종률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사들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사들이 되거든요. 맞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쓰실 때 이런 부분들, 백신 3차 접종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 예방효과 떨어지지만 중증 예방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고령층 같은 경우나 고위험층에서는 반드시 접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화이자보다 모더나 백신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화이자는 워낙에 처음부터 용량을 한 33마이크로라 그래서 33마이크로 정도 사용했고, 모더나는 100마이크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거의 용량차가 3배 차이가 나요. 과하다는 얘기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2차 접종하고 나서, 모더나 2차 접종하고 나서 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나 이런 빈도가 화이자보다 좀 더 많기는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모더나는 2차 접종했을 때보다 절반 용량인 50마이크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화이자가 33이니까 50이니까 용량차가 이제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어떤 백신을 맞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 백신 부작용 사례와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국민청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고, 12세에서 17세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가장 크게 걱정하는 신근염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발생 이제 고3에서 한 23명, 그리고 12에서 17세에서 현재 이제 의심 사례는 한 20여 건인데 실제 지금 최종 확인된 건수는 한 5건 정도 되는데, 지금 발생했던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이제 기능도 회복되고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미국만 해도 지금 10에서 17세 예방접종 50%를 넘어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80% 이상, 일본도 지금 12세 17세가 거의 70%를 넘은 상황이어서 전 세계 국가가 대부분 소아청소년에서의 접종이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꽤 많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안전성을 이미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경우 빠르게 청소년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전 국민의 평균 접종률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프랑스와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나올 정도로 연일 확진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또다시 비상에 걸리면서 초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다시 방역에 빗장을 걸게 만든 변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뭘까요?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변이가 된 문제가 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델타와 오미크론만 있는 건 아니고 알파, 베타가 다 있었는데 현재 우점종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좀 관심 변이로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변이 바이러스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높이는 것은 델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돌기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간의 그 수용체라고 하는 인간 세포로 침투하는 수용체 결합하는 부위가 되고요. 이 돌기 부분을 변이를 시켜서 그 인체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특히나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보다 한 30개 이상의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백신이 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현실. 2년이 지났지만 그 끝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역의 부실한 의료 시스템의 민낯도 들춰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체계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음압병동 증서를 위해 행정 업무를 보던 공간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이제 코로나19 병동으로 다 만드는 거네요. 네. 몇 병동 정도가? 27병상. 병상 27병상 정도가 생기고. 근데 굳이 이렇게 행정 업무 보는 데를 없애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반 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데를 없앨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병상 때문에 업무가 한창인 사무실도 곧 음압병동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장례식장 일부를 개조해서 사무실 일부는 장례식장 쪽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전하게 됐고요. 나머지 또 원장실 및 기타 사무실은 의과대학 쪽에 있는 그 건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간을 병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난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병실을 리모델링해서 음압격리병상을 만들게 되는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2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한 산소나 질소, 음압 여러 가지 설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설비비를 해서 이번에 최종 설계안이 나왔는데 45억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5억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지원을 못한다는 상황이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못 올라오는 거예요. 병상뿐 아니라 의료 인력도 문제입니다. 음압 중증병동 하나를 운영하려면 일반 병동 3개를 폐쇄하고 그 인력이 모두 다 집중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병동 공사는 진행을 하지만 인력은 지금 뽑기가 어려워서 아직 구체적 대책을 못 세우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기재부에 이달 내년도 인력 소요 신청을 냈지만 이 음압 및 이런 코로나 대응 환자에 대한 이런 부분 인원이 다 삭감이 돼가지고요. 내년이 되어도 그 신규 간호사를 뽑는데 난항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현장 의료진들에게 부담과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고 다들 사직서 내겠다고 다 면담하겠다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 상태고 사직자도 있는 상태고.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사직하셨어요? 거의
한 병동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간호사가 나간 것 같기는 해요. 한 병동이라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동에다가 인력을 충원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 병동에 계시는 분들, 다른 타부서, 외래나 수술실, 중환자실 같은 그곳에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간호사를 빼가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어쨌든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라서 대학원도 많고 비단 간호 인력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충주 의료만 해도 의료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의사 32명 중에 15명이 결연이 됐고 간호사 수들도 한 30명 이상이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또 봐야 되는데 코로나 전담 의사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일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받으려면 확진자분들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 환자들이 전원이나 퇴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갈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갈 곳도 없고 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공백이 생기고 지금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응급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가 왔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커버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인들은 근근히 버텨가며 의료 공백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에크모 같은 걸 돌리려면 흉부외과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이 전무한 상태죠. 사실은 저희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료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군의관 2분 파견받아 진료했었고요. 현 상황에서는 한 분, 민간에서 한 분과 간호사 3명을 지원받아서 우리 기존 의료 인력과 같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이 비슷한 현실입니다. 늘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2010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거는 그나마 그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이 그 취약계층 의료를 담당을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됐잖아요.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서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그냥 강제 퇴원하거나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초반에는 그런 그 병원 내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의료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충북 지역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의 전국 평균은 10만 명당 50.4명. 충북은 10만 명당 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기대 수명 같은 경우도 81.9세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 지표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데요. 특히 이제 단양은 응급의료 기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이제 농촌 지역이죠. 이제 군 지역은 모두 의료 취약지로 이렇게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료 인력들이 금방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충분한 그 인력들을 교육하고 그런 재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빠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국방비로 한 20조 정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매년 전쟁하는 거 아닌데 매년 그렇게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감염병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 감염병에 돈을 쓴다고 이렇게 확연한 성과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감염병을 다루는 의료진들의 어느 정도 수준, 그리고 감염병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병원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요구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급작스레 변했지만은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고 있고, 지금의 감염병도 과거에는 10년 만에 발생됐지만 메르스가 발생되고서 5년 만에 또한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앞으로 감염병은 국가에 정책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에 우리 도에도 북부권하고 남부권 최소한 2개는 공공의료기관이 좀 들어서서 그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감염병 대응 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힘겨운 현실이지만 시민들과 의료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의료진을 포함한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충북의 의료 현실. 지금이라도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직은 좀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좀 좋은 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좀 시민분들도 이게 기다리면서 덥고 추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외부인들이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지역사회 감염이 많은 상태에서 그 외부인들이 분명히 약한 우리 병원 입원 환자분들한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병원에 입원한 이제 친지분들, 부모님들을 뵙고 싶더라도 안 뵙는 게 그분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퇴근을 하고 나면은 일반 시민이거든요. 일반 시민이라서 저도 여행을 가고 싶고, 저도 뭐 극장 가고 싶고 커피숍 가고 다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나만 좀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자제해 주셨으면. 2년간 거쳤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잘 바꾸느냐가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그런 결정의 시기라고 보고요. 앞으로 1, 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